그리고 이제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거 그 삼성전자 그거 네. 좀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5만 전자, 6만 전자도 깨졌잖아요. 네네. 그 여기서 어떻게 더 내려갈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겠죠. 아이고 그거는 뭐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어차피 바닥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MDD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MDD 관점에서 코로나 때보다 그다음에 2018년도 무역 전쟁 때보다 더 많이 빠지긴 했어요. 보니까 이제 고가 대비 저가 계산해 보니까 40%가 넘게 빠졌더라고요. 한때 그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아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한 5만 6천 원까지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2021년 1월 고점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코로나보다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2018년도 그때 이제 무역 전쟁 당시에 그때 이제 한 5만 얼마에서 3만 얼마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구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진 건 맞다. 그래서 뭐 물론 더 빠질 수 있지만은 이 가격 구간에서는 사실상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 커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률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빠졌다. 물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도 하회하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건 맞긴 맞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 펀더멘탈 대비 너무나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반작용이 좀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노무라 증권 거기에서도 이제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PBR 1배를 깨고 이제 0.9배대로 내려간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말하는 뷰는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0.9배 구간에서 사면은 다 좋은 수익이 났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물론 이제 경기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더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0.9배면은 정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 정도 기회다. 뭐 사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뭔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단순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결정을 할 때 반도체가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겨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안 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난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안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가격대 구간에서는. 그 아까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때 네.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수 있고 내 주식이 소외되면 네. 그것만큼 멘탈을 흔들리는 그런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 쪽을 얘기하셨고 반도체와 나스닥을 좀 얘기하셨는데 조금 이제 물론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조금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개별 종목들은 다시 코스피가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할 때 올라갈 확률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가장 많이 사지 않을까요? 만약 그래요? 외국인이 귀환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 구성 자체가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코스피에서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니까 당연히 우리 증시로 귀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을 가장 많이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가장 많이 빠진 주식들,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들. 그 삼성전자가 그럼 혹시 전고점이 한 9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되잖아요. 아마 그 장중 고점이 96,800원일 거예요. 6,800원. 그거를 좀 회복하는 시점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그거는 뭐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매크로 환경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두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그걸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가 실제로 침체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뭐 미국의 ISM 뭐 제조업 지수 뭐 PMI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둔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50 밑으로 내려와요. 경기 이제 침체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견조하긴 하지만 실업률은 약간 좀 후행적 지표이긴 해요. 왜냐면은 기업이 어려우면은 바로 자르진 않거든요. 물론 미국은 고용이 좀 유연하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자르겠죠. 그런 사람들을 자른다고 해도. 그래서 실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후행적으로 아마 실업률이 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부터 인하를 하겠죠. 계속해서 인하를 합니다. 근데 초반에 인하할 때는 증시가 반등을 안 해요.
초반에 인하할 때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한 금리 인하 중반부 정도 오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좀 반등을 해요. 그때가 그리고 그런 경제지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업률이 좀 최고점에 달하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마 엄청나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라고 말을 하잖아요. 역실적 장세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장세거든요.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고 연준에서 기존의 그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다가 비두기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거 이제 정점이 달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금융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실적은 오히려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은데 이제 그런 말 나오겠죠. 바닥 찍었다. 그런 말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반등을 한 다음에 한 1분기에서 2분기 후에는 분명히 실적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그때쯤 됐을 때 아마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말씀 안 드린 건 개별적인 그런 기업의 요인인데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반도체 성능을 개선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양산에 성공을 했다. 근데 이제 뭐 보는 시각은 다 달라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좋게 평가를 하는데 뭐 대만이라든지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너희가 양산을 하긴 한 거지 그게 수율이 잘 나오겠느냐. 실제 그걸 가지고 어느 고객사들의 물량을 수주를 받아서 의미 있게 생산을 해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거기에서 뭐 이를테면 퀄컴이라든지 정말 어느 정도 좀 거물급 고객사들의 물량을 이 3나노를 적용을 해서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잘 양산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 업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매크로 환경에 따른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 이게 추가적으로 알파가 되는 거죠.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약간 좀 그 삼성이 해낸 거 그거를 조금 폄하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해요. 왜냐면 약간 경쟁 관계이긴 하니까 TSMC랑.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또 이기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영업적인 부분들 그런 퀄컴과 같은 대형 고객들을 또 유치하는 게 또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돈은 거기서 버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잘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아무튼 좀 결론적으로 미래일은 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쌀 때 사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도 만약에 좀 좋게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분할 매수로 전략을 좀 세우셔가지고 아까 지수 추천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매수를 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또 한번 여쭤봐야 되지. 우리나라가 네네. 이제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게 또 되게 그렇죠. 각광을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2차 전지 하니까 그 차이나 그 전기차 ETF 있잖아요. 그거 네. 엄청 빠졌다가 맞아요. 다른 거 다 떨어지는데 그것만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고 이랬을 때 2차 전지 투자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 그리고 2차 전지 다음에 또 올 거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투자 관점에서는 그냥 다 투자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중국이 성장을 할지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지 미국이 성장을 할지 그건 좀 가봐야지 아는 거고 중국은 사실 좀 너무나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내수? 세상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그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가 중국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사실 인구 대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성장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부분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도권을 그쪽에서 계속 다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냥 분산해서 굳이 뭐 왜 여기에서 한국을 선택을 할지 중국을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고 봐요. 그냥 분산해서 적절히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캐즘이라고 해서 그게 원래 지질학적 용어긴 해요. 지층과 지층 그 사이의 그 단층. 그게 이제 보급률이 16% 정도 돌파를 하면은 대중화가 되는 거고 쭉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급률이 10%가 안 될 거예요. 올해는 2023년 정도? 그 정도가 지나야지 한 그 정도가 도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선택을 해서 이제 대중화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각국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생산 안 할 수 있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급 사이드에서 그냥 대중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를 하면서 보급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초기 성장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성숙기 단계로
가기에는 너무나 이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엎치락 뒤치락해도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해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플러스 수익률이 날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굳이 내가 뭐 한국을 투자하냐 중국을 투자하냐 그런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어차피 시장이 성장하는 게 더 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굳이 이제 나는 한국이라든지 중국을 양자택일을 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이라는 막강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뭐 아시다시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드 이런 식으로 합작사를 짓고 있죠. 그 다음에 LG랑 삼성 같은 경우에 스탈란티스 이쪽이랑 또 합작사를 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이쪽에 다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엄청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리고 미중 무역 패권, 뭐 첨단 기술 경쟁 관점에서 미국 쪽에서 중국 쪽 뭐 CAT라든지 뭐 그쪽 배터리를 의미 있게 쓸 가능성은 또 낮아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고 중국은 내수 시장. 일단 이 두 개는 캡티브 마켓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하나 남은 게 어디냐? 유럽입니다. 유럽. 물론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럽에서 잘 수주를 하고 있죠. BMW나 벤츠나 뭐 그런 것들 다 우리나라 배터리 쓰니까. 근데 앞으로는 사실 좀 봐야 돼요. 중국이 얼마 정도 유럽을 침투를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뭐 유럽에서 얼마나 잘 선정을 하느냐, 뭐 점유율 확대해 가느냐.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가져갈까, 배터리.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주가 차별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다음에는 어떤 주식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거 너무나 당연해요. 간단하고.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폐배터리죠. 작년부터 작년 아마 한 하반기부터 그 얘기가 슬슬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주행거리가 한 15만 킬로에서 20만 킬로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효율이 떨어지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 3년 정도 쓰면은 충전을 하고 조금만 써도 배터리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24시간을 못 씁니다. 비슷해요. 물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는 훨씬 더 성능이 좋긴 하겠죠. 하지만 15만에서 20만 킬로 정도 지나면은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교체된 배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 그냥 폐기시켜버린다? 이것도 이제 환경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전기차 그 성장의 피크는 2030년까지예요. 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장률이 점점 둔화가 돼요. 전기차 그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폐배터리, 뭐 처리량,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비슷해요. 이 전기차 시장과 성장한 성장률이. 근데 2030년부터 오히려 한 2040년, 50년 놓고 보면 그때 성장률이 더 커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후행적으로 전기차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즉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타면은 그때부터 이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쪽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성장을 하면 폐배터리 산업은 무조건 성장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 관련주들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데, 대부분 다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있습니다. 리유즈, 리사이클링이 있는데,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폐배터리 수거한 걸 가지고 뭐 검사하고 뭐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다 재조합을 해요. 그 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런 걸로 다시 만들어서 출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기술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노동 집약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량 생산의 한계도 있어요. 이쪽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리사이클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배터리를 파쇄하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용융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있죠.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뭐 흑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이 좋아야겠죠. 얼마나 기술력이 높냐에 따라서 이 배터리에서 핵심 소재 회수율이 뭐 90%가 된다, 95%가 된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을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의 폐배터리 대장주가 상장을 합니다.
성일 하이텍이라고 어. 그 업체가 2008년도부터 이제 그 폐배터리 회수 사업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를 보고 한 건 절대 아니고 올 줄 몰랐죠 사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래 그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노트북 이것도 배터리 2차 전지 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비즈니스 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배터리라든지. 와 시대의 운을 타고나는 기업이네요. 사실 그 뭐 우리 웅달 대표님도 비즈니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해안이 있어서 이거 간다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대를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된 거죠 사실. 뭐 모르겠어요. 뭐 그쪽 대표님이 정말 해안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원래 이쪽에서 좀 사업을 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리사이클링 산업을 잘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세계 탑5 안에 드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IPO 하면서 자금 조달해서 더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법인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업체들과 이제 뭐 이렇게 조인을 해서 아마 유럽이라든지 그쪽에도 법인을 많이 설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뭐 청약을 하셔도 되고, 근데 청약은 뭐 사실 의미 있는 수량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한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화약 그 보유 물량이 풀리면서 오버행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그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모 그룹,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폐배터리 쪽에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재활용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HN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거기에서도 그 자회사 중에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회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LG 쪽이랑도 제휴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막 폐배터리가 메인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상 상장사에 별로 없어요. 뭐 성일 하이텍 그게 상장하면 이제 그게 이제 메인이고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고려아연. 이제 뭐 광물 이런 데서 이제 금속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탑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2차 전지 소재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어차피 그런 폐배터리나 광물에서 그 핵심 소재를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고려아연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LG 쪽이라든지 그쪽이랑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쪽 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각자 방금 언급드린 그런 기업의 비즈니스로 주가가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 신사업 아이템, 핵심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업체들이 과연 그걸 잘 비즈니스 영위를 하는지 잘 확장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면서 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2차 전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이 뭐냐 했을 때 정말 그 2차 전지 전기차가 커질 때 수반되는 거를 생각하는 우선 그 사고 방법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유심히 들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신 게 폐배터리 그렇게 해서 몇 개 기업을 언급해 주셨는데 한번 언급해 드려보면은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코스모그룹,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 뭐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제 유튜브 와서 보셔도 바로 나와요. 네, 유튜브도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달란투자님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각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굉장히 매크로적인 이슈로 지금 이런 현상들을 많이 설명하시잖아요. 뭐 초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근데 사실 한 6개월, 1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바튼업으로 매크로는 좀 무시해도 되고 기업의 펀더멘털한 그런 경쟁력을 중심으로 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주식 경험이 짧다 보니까 매크로보다는 기업의 진짜 그런 탄탄한 게 왜냐면은 환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환경 탓하고 있으면은 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될 것도 안 되잖아요. 항상 어떻게든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인식을 받게 되거든요. 이 매크로와 바텀 요거를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작년에는 왜 개별주 관점에서 펀더멘탈을 많이 봤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매크로를 많이 보느냐? 간단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장세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적이 잘 나와도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다 빠져요 지금. 뭐 사실 실적 잘 나온 기업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다 빠져요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크로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니 실적이 왜 잘 나오는데 다 빠져요?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인플레이션 심하고 긴축할
할 거니까 지금 줘봤자 나중에 안 좋아져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그냥 다 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투자자가 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약간 바텀업 관점에서 뭐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올해는 아무리 뭐 바텀업 관점에서 펀더멘털이 양호하면 뭐하냐, 지금 뭐 글로벌 긴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다 빠지는데 그래서 매크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이 두 개 정도는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러니까 기업만 본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호흡이 엄청 긴 분들이죠. 왜냐하면 매크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정말 그 기업이 좋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 쪽 접근을 하시는 거고, 대신에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매크로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금리. 이게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다, 뭐 긴축이다, 그게 다 금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뭐 우라카이 군 이후에 주식시장의 4개,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뭐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뭔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고 지금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면서 파악하시면서 내가 이제 개별주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하지만 비중 조절 관점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경험해 보셨다시피 아무리 그 기업이 괜찮고 시장이 잘 나와도 이 매크로 한번 꺾이면은 그러니까요. 정답이 없거든, 답이 없거든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의 그런 위험 감내 성향, 투자 기간, 어느 정도를 놓고 내가 투자를 하는지라는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런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고 확대를 하는 게 난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 기업이 정말 좋아서 뭐 5년 10년 보고 가, 그러면 그냥 쌀 때 더 사는 거죠. 네. 매크로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말씀해 주신 게 그 심리가 8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그러니까 금융장세, 뭐 실적장세, 그 장세가 심리의 그 흐름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심리가 다 이렇게 올라갈 때 대세상승기에는 뭘 사든, 그리고 실적 좋은 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장세가 꺾이고, 그러니까 심리가 꺾였다라는 거는 아무리 그런 개별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 할지라도, 이익이 많이 낸다 할지라도 빠지는 건 다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좀 장세 심리 그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씀인 게, 이해하고 내가 하락을 맞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맞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아실 필요가 있다. 네. 네, 단투자님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조언들, 인사이트 넘치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강조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유튜브를 많이 촬영을 하고 뭐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다른 채널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또 옹당님 채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주식 채널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실 때 100% 믿지 마세요. 그냥 참고 사항이다. 그 정도로만 좀 인식을 하시고,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틀렸다, 그런 거에 너무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근거가 뭔지를 잘 보세요. 근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300 간다더라, 2000 간다더라, 3000 간다더라, 그것만 믿고 투자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할 때 이제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이 근거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다른 변수가 생겨서 잘못됐다,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또 전망을 또 수정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얼마 간다 그런 것보다도 그 간다는 근거가 무엇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민하게 잘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또 길게 본다면은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언제나 좀 기회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를 좀 잘 붙들어매고, 또 여유가 있다면은 또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잘 얻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의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긴 한데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 단기적인 시각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통화 스와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이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반등을 해서 막 3,300 전고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한 1년에서 3년, 6개월 뭐 짧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좀 길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달란트 투자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